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작년 10월 13일에 이 양 입양모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조사된 정인이 그 사건의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펼쳐졌거든요. 네. 그 재판이 일어나는 동안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네. 그다음에 시민들도 법원 주위를 가득 메웠다고 하고 그다음에 법원 근처에 조화가 수백 개가 이제 모였는데 아유. 조화에는 문구들이 아이는 소유물이 아니다. 맞아요. 살인죄로 처벌하라. 네. 이런 문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판이 열리는 그 시간 동안 온라인에서는 정의나 지켜줄게라고 하는 실시간 검색어를 띄우는 실검 챌린지가 열렸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많은 시민분, 지금 조화도 지금 보여드립니다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공분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고요. 정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분노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양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호송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양모가 타고 오는 이 호송차를 가로막고 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양부는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저 많은 분들 사이로 양부가 뚫고 나올 수 있을까? 아무래도 아무리 양부가 우리 분노를 많이 자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안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이제 긴급 신변보호 조치 요청을 했는데, 그래요. 문제는 신변보호 요청, 이제 청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신변보호를 해주려고 했는데 청사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분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이 아까 40분 정도 진행이 되고 끝이 났는데, 이제 그럼 양부가 결국 법정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양부를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셨는데, 이제 경찰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호송을 해서 양부를 데리고 나오고 양부가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승용차를 타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양부의 승용차에 둘러싸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요, 정인이의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정인이의 양모 그리고 양부 법정에 들어갈 때 모습과 나올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잡아!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눈덩이를 던지는 것도 모자라 일부 시민분들은 절규하고 고함치다가 실신까지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분들은 무엇이 그토록 분노케 만들어서 자신의 자식도 아닌 일에 저렇게 추운데 저 법원까지 나오게 됐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가진 아이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이 시위에 좀 참여를 하고 해당 가해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이 정인이의 희생이 두 번 다시 좀 이런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그 여자가 살인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많은 국민분들이 저 양모와 양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은 뭘까요, 김복준 의원님? 네, 일단은 최초에는 검찰에서 아이한테 가해진 그 강한 어떤 그 둔력이라고 그래요. 둔력, 묵직한 어떤 힘이 작용해서 복부가 손상된 걸로 봤는데 다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16개월에 불과한 아이니까 진술할 수가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니까 아동학대 그 치사죄를 적용한 겁니다.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그 특례법이라고 2014년도에 칠곡 계모 사건이 있으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이가 췌장이 절단됐어요. 세상에. 췌장은 장기 중에서도 아주 작고 장기 내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장기입니다. 아우. 이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다면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이만저만한 어떤 외부 외력에 압력이 의해서, 행사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소가 사람의 복부를 들이받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다 판단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이 재감정을 의뢰했어요. 전문가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거는 1차적으로 살인죄를 의율하고 아마 이건 판단 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한 건데 증거라면 이제 아마 공소장은 이럴 겁니다. 주의적 공소사실로는 살인죄. 그다음에 이제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 치사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재판을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이 뭔지 일단 시청자분들께 조금 풀어주시고 검찰도 그러면 살인죄를 일단 적용하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아울러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적용을 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망하려고 의도를 한 것, 아니면 고의가 없으면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할 걸 알면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일단 살인죄의 고의를 최대한 입증하려고 주의적인 공소사실을 넣는데 만약에 주의적인 공소사실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검찰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 만약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되면 두 번째는 예비적인 공소사실인 아동학대 치사죄로 판단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두 가지를 넣은 것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살인죄를 주의적 공소사실로 적용을 하면서 이 미필적 고의를 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언급을 하기로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이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하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좀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의 둔력을 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는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양모는 그 전에 이 정인이가 아동학대 치사,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통해서 사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것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일단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한 건 아니다라는 것 입장 밝혔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양모가 가슴 수술을 했는데 그 후유증으로 안고 있다 떨어뜨렸다. 그 전에 뭐 밥을 먹지 않은 점에 화가 나서 누워있는 아이의 배와 뭐 이런 데를 좀 때린 적이 있지만 무슨 뭐 고의로 둔력을 행사해서 뭐 배를 밟았다거나 이런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는 원래 진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거는 정인이의 몸에 다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모는 진짜 어떤 입장인지 양모 측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당일에 아이를 떨어뜨렸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 주장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가 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일부 골절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셨는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결과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하고 상관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 복부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은 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밟은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인합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이런 거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반성문 제출한 내용도 있고요. 물론 대한민국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자라 하더라도 법률적 도움 받을 수 있죠. 즉 변호인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변호인도 입장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모르긴 몰라도 변호인도 참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죄다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그런데 그 와중에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뭘 반성하는데 앞서 그 양부란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듯이 그 빠져나와서 숨듯이 법정을 빠져나갑니까? 뭘 반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모 측 변호인은 앞서서 들으신 바와 같이 이 양모가 아이에 대한 미안함은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이 반성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보자면 예를 들면 살인이나 아동학대 치사와 같은 관련된 부분 혐의를 부인해도 뭐 방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뭐 도덕적인 뭐 죄책감이라든지 해당 자신들이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양부모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재판은 그럼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겁니까? 김복준 의원님? 일단은 피고인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부위가 내가 때린 부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6개월짜리가 자해라도 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간 뭐 이 법정에서 그렇게 혐의를 부인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 17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법의학자들이 아마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사건 당일날 뭐가 엄청나게 큰 물건이 떨어지는 걸로 보였다고 진술한 이웃이 있어요. 쿵 하는 소리 들은 네. 그 이웃도 이제 아마 그 증인으로 신청해서 이제 입증해 가는 그 절차를 밟을 건데 네. 결국 그겁니다. 폭력의 상습성과 치명성을 따질 거예요. 아하. 그게 입증이 돼야지 미필적 고의의 살인이 통과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누가 봐도 16개월짜리 요만한 아이를 요 정도로 때렸다면 죽을 수 있다고 인식할 것 같다. 아하. 이런 판단이 된다면 네. 살인죄 의유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증인은 17명도 신청이 됐습니다만 당시 현장에는 CCTV가 없고 네. 지금 진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인정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CCTV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그냥 정인의 몸입니다. 몸. 그렇죠. 지금 제 부검도 다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췌장이 아까 절단된다는 사실도 확인을 한 거고 온몸에 골절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거고 그리고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됐을 때 소아과 전문의의 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진술이 아니고요. 과학적인 내용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 그냥 거기서 쿵 소리 들은 것 같은데요 정도를 가지고 살인죄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인이 몸에 있었던 이 상해 정도가 엄마 말고 다른 사람 없었잖아요. 양엄마 말고 다른 사람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몸에 난 상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인이 혼자 16개월 아이가 자해를 합니까? 그럼 결국 이 몸의 상태를 기초로 해서 이 정도라면 아이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이제 아동학대 치사가 인정될 텐데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아이를 여행 가방에 넣었다가 사망했던 그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살인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인이가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정인이가 그동안 양부모에게 어떤 학대를 당했는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일단 그 감정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학대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인이의 몸에 흔적을 보면 과거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방송사에서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는데 CCTV 영상인데 양부 회사의 엘리베이터 영상이에요. 이때가 정인이 숨지기 2달 전
정인이가 14개월일 때 아유. 그때 양모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는데 정인이 머리가 뭐 꺾이고 벽에 부딪힐 정도로 굉장히 거칠게 유모차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정인이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아유. 그런 모습이 영상에 나왔고 그 자리에 다른 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를 거칠게 움직이면서 다른 아이한테는 그 양모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가 둘 다 불안한 모습이 포착이 됐다. 그리고 그때 양모가 자기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정인이한테는 마스크를 씌워주지 않았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모차를 강하게 벽에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 CCTV에 찍힌 정인이는요 14개월이었는데요. 정말 살기 위해서 유모차를요 꽉 붙잡고 있었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세상에.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정말 아이가 불안한 듯 손잡이를 꼭 잡고 있고 아이의 목이 거의 꺾이는 듯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목격했던 이 양부의 회사 직원이 그 당시에도 이 아동학대 현장을 신고할까 말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정인이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 이 CCTV 영상을 확인을 하고 경찰에 제보를 했답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시청자분들요 그리고 네. 국민분들은요 저 양부모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오늘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진짜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고요. 이게 아이가 아까 저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가슴이 뭉클했는데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열고 들어올 때 그냥 확 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엘리베이터 그 본인의 그 유모차 수레를 손잡이인데. 꽉 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도 본능적으로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을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저게 아유. 본능적으로. 네. 이런 경우 있어요. 아마 부모가 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날 내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내가 꼭 끌어안았을 때 아이가 나하고 이 눈을 마주치고 있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나를 믿는다는 표시입니다. 그렇죠. 상호간의 교감이고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 그 아는 거예요. 늘 갖다가 집어던지듯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이게 본능적으로 꼭 움켜줬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이 사건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는 또 있어요. 뭘까요? 양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아내가 살인죄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이제 아동학대죄, 방임 이런 걸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 살인죄, 아내가 살인죄가 인정이 된다면 오랜 기간 상습적이고 치명적으로 아내가 아이한테 어떻게 보면 살인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 거를 알았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살인 방조까지 미리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저 모습 보세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내빼는 겁니까? 꽁무니를 내빼는 저 모습 보세요. 시민들 분노의 발길질이 저렇게 저 사람을 저 양부라는 사람입니까? 정말 저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데요. 더 분통 터지는 게요. 이 추모의 분위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본인이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개인 방송하는 분들이 지금 이 정인이 사건을 가지고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무속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치 뭐 정인이한테 빙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팠고 삐뽀삐뽀 아저씨들이 내버려뒀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때렸어요.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빙의가 됐다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언니 장난감이었어. 언니가 날 뾰족한 걸로 찔렀어. 이러면서 정인이와 내가 영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지금 이거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냐. 아무리 조회수에 눈이 멀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돈 벌려고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그렇게 1인 방송하면서 구독이 탐납니까? 좋아요가 탐납니까? 이렇게. 저는 정말 화나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지금 이 무속인들 이 변명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도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 벌려고 이렇게 했겠느냐. 정말 빙의가 돼서 한 것이다. 그러면 혼자 하세요.
방송하지 마시고 정말 그런 생각이라면 네.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1인 방송을 해가지고 구독수 올리고 결국 구독수 올리고 하는 게 광고에 결국 돈이잖아요. 제발 정인이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기회에 돈이나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좀 하지 맙시다. 정인이 이름을 내걸고 홍보, 장사하는 사람들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5일에 한 판매자가 의류, 가방, 쿠션, 스마트폰 케이스 등 각종 물건에 정이나 미안해라는 캘리그래피를 새겨가지고 1만 원에서 3만 원에 판다. 이러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그렇게 해서 정이나 미안해 해시태그로 파는 그 용도, 수익금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팔릴걸요? 팔리면 기부할게요.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정말 분노를 했습니다. 이 굿즈 판매자가 나중에는 단순하게 정이나 미안해라는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했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말 정이나 미안해하는 아무 관련이 없는 홍보성 게시글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이나 미안해 해시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기 때문에 정이나 미안해를 검색을 하면 자신들의 관련된 글이 검색 순위가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미안할까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무속인들이나 앞서 정인이 추모하는 분위기를 이용한 무속인들이나 지금 정인이를 이용한 상품을 파는 사람들 혹시 하늘나라에 있는 정인이 명예를 훼손한 그 책임 같은 걸 물을 수는 없어요? 일단 좀 어려워 보여요. 특히 판매한 사람들은 어려워 보이고 무속인들은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이분들도 어려워는 보이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경찰분들, 검찰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관계 어긋난 얘기들을 하면서 오히려 더 혼란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이한테 진짜 미안하면요. SNS로 이런 장난질 하지 마세요. 정말로 정인이한테 납골묘에 가서요. 정말로 조용히 추모하고 그리고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부터 내 주변부터 학대받는 아이들 신고하는 그런 정신 철저히 가지는 게 정말로 정인이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그리고 정인이를 지켜주는 그런 마음일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난질 정말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